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하자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성공업지 위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11일 17시까지 전원 추방한다. 북한은 인원 추방뿐 아니라 자산 동결 조치까지 취했는데요. 입주기업들의 공장 설비는 물론 자재와 완제품까지 모두 동결됨에 따라 피해 규모는 무려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전면 중단을 결정하고 일방 통보하는 것은 저희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고, 마지막까지 개성공단에 머물던 우리 측 인원 280명은 간신히 개인 물품만 챙겨서 빠져나왔는데요. 옷만 데까지 챙겼습니다. 딴 거는 그냥 옷만 챙겨왔는데 나머지들은 차도 없고. 개성공단에 머물던 남측 인원이 모두 철수함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은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틀간 7% 이상 폭락하는 등 일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아시아 주요 금융시장은 물론 미국과 유럽 증시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국제유가가 또다시 급락세를 보이면서 증시를 끌어내렸는데요. 여기에 유럽은행에 대한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Well, 7 weeks ago, global investors were worried about things like China and oil prices, and today they're more worried about the state of the global banking sector. 우리 증시도 글로벌 증시 폭락에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는 1850선까지 내줬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의 두 번째 관문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아깝게 승리를 내준 샌더스 의원은 두 번째 경선에서 압승하며 샌더스 돌풍에 불을 지폈습니다. Together, we have sent the message that will echo from Wall Street to Washington, from Maine to California. 정치혁명을 내세운 샌더스 의원이 거센 바람을 일으키면서 선거자금 모금 규모도 클린턴 전 장관을 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경선전 예측 불허의 장기전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일격을 당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큰 격차로 승리를 달아나며 주도권을 다시 쥐게 됐습니다. We a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샌더스와 힐러리가 1승 1패를 주고받은 민주당 경선, 그리고 트럼프의 독주 분위기 속에 2위 다툼이 치열한 공화당 경선으로 미국 대선 레이스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시청자 평가원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연합뉴스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말 정시뉴스와 백나리의 이슈 저격을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는데요. 주말 정시뉴스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주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고 있던 시민들은 크게 놀랐고 연휴 내내 사태의 추이를 지켜봤습니다. 연합뉴스TV는 발사 징후가 있는 지난주부터 북한의 미사일 관련 보도, 속보 등을 통해 신속하게 관련 뉴스를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 이후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의미와 정부의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월 7일 저녁 8시 뉴스의 뉴스 초점 코너에서는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연구위원과 공군사관학교 건재상 교수를 초청해 북한의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사드 배치의 가능성과 이 배치가 가져올 외교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기존의 유보적인 입장을 번복하고 사드의 배치를 미국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 열강의 이해가 극명하게 구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 방어를 위해 한국의 사드 배치가 필요하고 중국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움직임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직접적인 경제적 협력 관계만이 아니라 북한 관련 안보 문제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2월 8일 15시 뉴스에서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초청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서해 NLL을 침범하는 등 최근 다양한 형태의 북한의 도발적 의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형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적 무기를 최대 개발해 미국의 새로운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사드의 배치로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방어 능력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대응책으로 사드 이외의 군사적 대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원칙 중의 하나인 균형 외교를 통해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과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를 초대한 2월 8일 17시 뉴스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을 전하면서 추후 제재안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북한에 대해 직접적이고 유효적인 제재안에 대해 동의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사드 도입 논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직접적 대응은 외교적 결례라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의 한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한 사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외교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외교적 파장과 한국의 대응 조치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용하고 시기적절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사드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자세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유익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북한 장거리 미사일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부분 관련 보도들이 사드 도입에 관한 보도나 논의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양상이었습니다. 물론 미사일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나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미사일 발사 징후 전후로 관련 보도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가지는 기술적 의미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보도는 다소 비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발사로 밝혀진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나 전략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 제한적이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남한의 안보 수준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또 남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 수준과의 격차나 차이점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더불어 남한이 현재 개발 중이라는 미사일 방어 기술에 대한 추가 보도가 없었던 점도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주말 정시 뉴스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백나리의 이슈 저격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2월 4일 이슈 저격에서는 부천에서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여중생의 시신이 백골이 된 채로 부모의 집안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여학생의 친아버지는 독일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온 현직 목사로 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오랜 동안 부모의 학대를 받다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부모의 집을 수색하면서 사망한 여학생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오랜 동안 시신이
집안에 방치되었고 부모들이 이를 감추기 위해 방향제 등을 사용하고 타인의 출입을 막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천 여학생의 경우도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로 파악한 것으로 이제까지 장기 결석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나 관리가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2월 5일 이슈 저격에서는 최근 고학력 엘리트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흔히 범죄는 저학력자들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인식되었지만 최근 이른바 고학력자들에 의한 범죄들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신의 딸인 중학생을 학대하고 살인한 것으로 구속된 목사 아버지의 건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일탈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사회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운 가정이나 학교 같은 소규모 사회조직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학대의 가능성을 주목하였습니다. 대학 연구실이나 가정 등의 소규모 조직은 흔히 고학력자인 전문가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 책임자들이 오히려 학대 행위나 가혹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 능력이 제한되는 아이들이나 반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이를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상황의 개선이나 문제 해결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안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부천 여중생 사망 사건 보도의 경우 주로 미라 여중생이라는 타이틀이나 목사 아버지 등의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하게 되면서 가정학대라는 실제 이슈보다는 다소 괴기스럽거나 특이한 사건의 이미지를 강화하게 되거나 가해자의 학력이나 직업적 특이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뉴스 가치를 흔히 사회적 중요도와 특이성이라고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뉴스 보도는 이러한 가치들의 균형을 고려하게 됩니다. 뉴스 보도가 지나치게 사회적 중요성만을 선택하면 이용자들에게 뉴스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뉴스 보도에서 특이성에만 집중하게 되면 흥미 위주의 뉴스가 주를 이루게 되면서 뉴스의 사회적 의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뉴스 매체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뉴스 보도의 방향이나 보도의 틀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부천 여학생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가정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체제의 미비에 대한 지적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재혼이나 다른 가정 문제로 해체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감시나 공공기관의 지원이나 관심의 부재의 원인이나 현재 제도나 정책에서의 미비점을 취재하고 평가하는 시도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 백나리의 이슈 저격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니 다큐 오늘을 살펴본 서울여자대학교 체육학과 권효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니 다큐 오늘을 살펴봤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네, 미니 다큐 오늘은 매번 다른 주제를 정해 그 속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아닌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상 속에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 편의 스토리로 만들어 전달해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아냄으로써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 몰입도를 높여줬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6일에 방송된 미니 다큐 오늘에 대한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미니 다큐 오늘은 날짜를 모티브로 그날과의 연관성을 찾아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오늘의 모습을 담은 생활 다큐멘터리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에는 흥겨운 풍물패의 소리와 조선시대의 감옥 등을 체험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어느 곳의 모습인지 호기심이 생기도록 했는데요. 마당놀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며
감초 배우로 관객들을 울리고 웃긴다는 창극 배우 김학용 씨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예전에 인기를 끌던 마당놀이가 10년 만에 부활하면서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의 설렘이 인터뷰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마당놀이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러 왔습니다. 변학도가 연기가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기대가 되네요. 옛날 생각이 또 봤던 것도 이게 생각이 나고 또 비교도 될 거고 좀 아주 그냥 마음이 설렙니다. 시청자들 역시 마당놀이에 대한 기대감과 흥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세대가 즐기는 공연이라는 내레이션과는 달리 어르신들의 모습만 전해져 아쉬웠는데요. 젊은 연령대의 관객의 인터뷰도 추가됐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공연을 위해 분장하고 있는 김학용 씨의 인터뷰를 통해 평소에 사람들이 흔히 악역으로 알고 있던 변학도가 아닌 여린 모습의 순정파인 변학도의 역할을 설명해줬는데요. 순정파 변학도. 순정파 변학도요? 그렇게 싸납지만 않고 마음도 어리고 사또가 울기도 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춘향이 온다라는 마당놀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방송의 중반부에서는 마당놀이가 진행되는 공연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변학도의 새로운 이미지가 잘 드러나 있는 공연의 한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마당놀이를 관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대사의 내용을 자막으로 보여줘 짧은 시간의 장면임에도 몰입도를 높여줬습니다. 내 사랑 춘향이를 위해서 당장 끊어지지 않고 뭐하느냐? 춘향아 잘 있어. 행복해야 돼. 안녕. 이어서 무대 뒤에 김학용 씨의 모습이 소개됐는데요. 관객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던 무대 위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도 보여주며 주어진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김학용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딸에게 창을 이어서 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는 모습이나 늦은 저녁에도 판소리를 연습하는 모습에서 창극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일을 때리치고 너 아빠 쪽 창 좀 이을 수 있냐? 네가? 아빠 저 그림에 더 소질 있잖아요. 우리 너 어렸을 때는 잘 따라했잖아. 부끄러워야지. 어렸을 때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많이 잘했잖아. 에이. 그 장단 이모들 앞에서도. 또한 김학용 씨가 어린 시절 판소리를 접하게 된 계기와 과거 판소리를 하며 명창으로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은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여줘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마당놀이와 판소리의 이야기 연결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소리 동호회원들을 가르치는 강사로서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소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김학용 씨의 마음이 느껴져 보는 이들도 우리의 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국악을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저희 제자들이 또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미니 다큐 오늘은 누군가의 오늘을 통해 해당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화면으로 전달해줘 흥미로웠는데요. 단순히 오늘을 담아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소소한 오늘 속에서 깊은 의미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터였습니다.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끔찍한 자녀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천에서 목사 부부가 여중생 딸을 폭행해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집안에 11개월 동안이나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에서는 부천 여중생 시신 발견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TV와 비평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정은희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끔찍한 사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짚어주시죠. 최근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연일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경악스러웠던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에 이어서 지난 2월 3일에 역시 부천에서 또 다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한 지 11개월가량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밀랍화된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 여중생의 부모는 지난해 3월 17일
아침 7시부터 무려 5시간 동안 자택 거실에서 가출했다가 하루 만에 돌아온 중학교 1학년 딸 13살 A양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중생의 죽음이 드러난 뒤 여중생의 부모는 경찰에서 딸을 때리고 잠을 자라고 한 뒤 저녁에 다시 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이 여중생의 부모는 딸이 숨지고 보름 뒤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고 나서 시신을 1년가량 그대로 집안에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여중생의 부모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여중생의 부모에게는 모두 아동학대 치사와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끔찍하게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매우 비상한 관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연일 터지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언론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가해자인 아버지의 신분입니다. 예. 이 가해자인 아버지는 목사이면서 또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와서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모 대학에서 교수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사회 지도층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중생의 가족 구성원과 그리고 여중생의 시신이 왜 방치가 됐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쭉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도 짚어볼게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사회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나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 네. 언론에서 너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저도 그런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예. 유엔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동학대, 폭력에 대한 방지, 후속 조치 등이 미흡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상황을 좀 여실히 드러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언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아직은 개인적인 내용에 대한 보도가 많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생길 때마다 친모가 아닌 계모 혹은 친부의 동거녀가 가해자였음을 밝히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번 부천 여중생 사건에 있어서도 여중생의 가정이 재혼 가정이며 가해자 중 한 명이 계모였다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계모의 동생도 학대에 가담했다는 기사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죠. 네. 또한 계모 역시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면서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은 마치 재혼가정 혹은 계모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양산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도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건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대개인 아동보호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언론이 보다 강력하고 정확하게 아동보호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지난달 29일 정부에서는 2월 1일부터 취약 연령임에도 미취약 중인 아동과 장기 결석 중인 중학생까지 확대를 해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부천 여중생 사건 역시 교육당국에서는 여학생의 장기 결석에 대해 이렇다 할 대처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죠. 앞서 언급한 가정사에 관련된 기사보다는 학생이 학교에 등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당국과 관계기관이 보인 대처가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심층 보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아동이 아직 미성년이지만 매우 약한 존재이지만 분명 인권이 있는 인격체이며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계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 선진 반열에 올라서 있는 우리나라지만 자녀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의식이 남아 있다면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 권리를 실현시키고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책임감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자극적인 영상이 자주 노출이 되고 또 무리한 인터뷰를 요구하는 이런 점들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피해 아동 사체가 1년가량 그대로 방치가 돼서 사체가 밀랍화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경악스러운 끔찍한 사건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것만으로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후에도 이런 처참한 사진들이 보도되면서 더욱 보호받지 못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해자인 아버지의 재혼 상황에서 벌어진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들에 대한 갈등이 계속 언급이 되었고 이에 피해 아동의 형제, 자매에 대한 얘기도 지속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역시 인권 보호에 있어 좀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언론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는 결정적인 증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 피해 여중생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피해 여중생의 종아리와 손에서 멍을 보았고 또 부모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이번 사건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학생에게 언론의 관심이 지나치게 몰렸던 점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아직 어린 여학생이고 보호받아야 할 증인임에도 취재가 몰렸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지적하신 이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련 보도를 할 때 우리 언론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끝으로 살펴주시죠. 네,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우리 언론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먼저 가정 내의 아동학대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필요함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잘못된 훈육은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자칫 벌어질 수 있는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발생 저지 및 대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교육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인천 초등생 사건 이후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조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예방, 사건 발생 후 대책 논의 등이 더욱 공론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내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언론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속된 폭행과 굶주림으로 기아와 탈진 상태에 빠진 아들이 사망의 위험에 처했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들을 그대로 집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 타워 설치 및 기관별 임무 명확화, 가해자 엄격 처벌, 인식 개선 강화, 피해 아동 의료, 심리치료 강화 등 대책을 보완하고 탄력 입법도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